그동안 한국에게는 전혀 관심 없던 남미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주요 언론은 최근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라 오피니오는 KF-21을 두고 세계 최첨단 전투기들과 경쟁하려는 한국의 도전이라고 소개하면서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KF-21의 목표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 나아가 6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능뿐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KF-21은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작전 방형 2,900km에 달하고 무장 탑재량은 7.7톤에 마하 1.8의 속도라는 실질적 수치를 보유해 많은 국가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사타카는 한국은 더 이상 허락받지 않는다. 해답은 KF-21이라는 강렬한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보도는 KF-21 개발이 단순히 F-35와 경쟁하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겪었던 기술 이전 거부 사건을 부각시켰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이 에이사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장비, 전자전 시스템의 이전을 거부한 순간이 한국에게 독자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KF-21은 한국이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자주권 선언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조명하는 차원을 넘어 스페인 내부 상황을 비추는 거울로도 작용합니다.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FA-18, 해리어 등 노후 전력을 운영하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하지만 프랑스, 독일과 함께 추진 중인 FCAS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갈등과 지연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9년 만에 KF-21을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대조가 스페인 언론과 여론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스페인 언론이 바라본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 독립과 전략적 자주권을 담은 선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지연과 갈등 속에서 한국의 빠른 성과는 스페인 방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더욱 날카롭게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KF-21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은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 정치외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쿠웨이트로부터 FA-18CD 중고기 3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일정 지연과 조건 불일치로 최종 무산되었고 결국 F-35 같은 고가의 옵션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 가격과 균형 잡힌 성능을 갖춘 한국의 KF-21이 유력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관계는 단순한 구매, 판매 관계가 아니라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일정 지분을 보유했던 경험과 연결됩니다. 비록 인도네시아와 달리 적극적 참여는 아니었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향후 말레이시아 공군력 현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이 KF-21을 두고 한국의 자신감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 같은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스페인 역시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방산 프로젝트에 늘 주변부로 머물러 왔습니다. FCAS 사업은 내분과 지연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그 사이 노후한 FA-18과 해리어 전력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불과 9년 만에 시제기 제작부터 초음속 비행 성공,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까지 달성하며 2026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유럽의 지지부진한 진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페인의 방산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가격과 국산 화율입니다. KF-21의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규모로 약 70조 원이 들어간 F-35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에서 체계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국산화율 역시 65% 이상을 기록하며 에이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다기능 디스플레이 등 핵심 장비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이와 달리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에서도 독자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FCAS에서도
주도권 경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 언론의 부러움 섞인 시선은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2036년까지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은 스페인 여론에 더 큰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전투기 엔진 제작 능력이 부족하여 유럽 합작에 의존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ADD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독자 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 엔진을 탑재한 완전한 5세대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스페인 언론이 한국을 허락받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서론에서 우리는 KF-21이 말레이시아와 스페인 모두에게 매력적 대안이 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실질적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스페인은 유럽 내부 불균형과 미국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개발, 합리적 가격, 높은 국산화율, 그리고 독자 엔진 개발 의지는 단순히 방산 성과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외교적 지형 속에서 한국식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KF-21 보라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개발 속도나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의 설계 철학 자체가 한국의 안보 현실과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스텔스 설계를 강화한 블록2, 블록3 진화하면서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로 발전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2에서는 외부 무장창을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고 블록3에서는 무인 전투기와의 팀 구성 능력까지 확보한다는 점에서 6세대 전투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미 ADD와 카이는 전투 드론과의 데이터 링크 시험을 시작했고, 이는 향후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KF-21은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최대 속도마하 1.8, 작전 방영 2900km, 무장 탑재량 7.7톤은 F-16 V나 라파를 능가하고 F-35와도 근접한 능력입니다.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AIM-9X 사이드와인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폭넓게 탑재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 통합은 KF-21이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고급 전투기임을 증명합니다. 2024년 미티어 실사격 성공은 유럽 언론이 KF-21을 다시 주목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여기서 스페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FCA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예산 배분과 기술 이전 문제로 개발 일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1년 개념 구상 이후 불과 20년 만에 시제기를 출고했고 2026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개발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은 충격적인 대조입니다. 라오피니온이 빠르게 진화하는 항공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강자가 나타났다고 보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에이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등 핵심 시스템을 65% 이상 국산화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기술 독립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엔진과 항전 장비에서 독자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프랑스와 독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언론이 KF-21을 자주권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찬사라기보다는 자국 현실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멈추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형 엔진 개발 역시 본격화됐습니다. 2036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독자 엔진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ITAR 규제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 수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무기 독점 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스페인 누리꾼들이 KF-21EX 개발에 참여한다면 기술 이전이 스페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터키의 TFX는 수차례 지연 끝에 아직 시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도의 AMCA도 개발 지연과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더딥니다. 일본 역시 FX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진행 중이지만 실제 완성 시점은 2035년 이후로 밀려 있습니다. 반면
반면 KF-21은 이미 초음속 시험 비행과 무장 실사격까지 마쳤고 2026부터 공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해외 언론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독립과 자주 국방을 상징하는 성과로 외신들은 평가합니다. 스페인이 주목하는 이유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유럽의 지연된 프로젝트와 대비되는 한국의 빠른 성과가 보여주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미 초음속 시험 비행, 미티어 실사격 65% 국산화율을 달성한 KF-21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뿐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1일 인니와 6천억으로 KF-21 다시 계약 영상입니다. KF-21이 다시 메인 무대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6천억 원 분담금으로 축소된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며 프로젝트 지속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분담 비율은 초기 20%에서 3.3%로 내려갔지만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참여가 유지돼야 공동 생산 라인이 굴러가고 인도네시아 수출 호혜 관계가 계속됩니다. 계약 문구가 실체를 말합니다. 이번 수정 협정에는 잔여 분담금을 2034년까지 11회 분할 납부하고 납부 지연 시 KF-21 최종 인도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액한다는 페널티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즉, 돈 없으면 기체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조목조목 박아 넣어 과거 5천억 원 체납 사태를 반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금은 줄었지만 생산 파이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카이와 PTEI가 같은 행사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서를 따로 교환해 인도네시아는 우측 동체와 보조 연료 탱크 그리고 팔론 등 20% 이상 부품을 현지 생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4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항공 제조 생태계를 열어주고 3천여 직종을 직간접 고용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칸 MOU는 숫자만 요란했습니다. 48대 100억 달러, 또 2028년 초도 인도라는 수치는 화려하지만 서명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과 방산청장 수준이라 국회 동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F110G 129 엔진을 탑재한 시제기는 항전 장비와 IRST가 들어가지 않은 비행 검증기 한 대뿐이며 2호기는 아직 동체 조립 중입니다. 반면 한국과 기술 성숙도 격차가 가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KF-21은 2025년 6월 기준 1100회의 시험 비행을 마쳤고 여기에 더해 그 어렵다는 최고마하 1.8의 속도에서 고도 4만 피트 운용 한계 검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급유와 AIM-2000 발사, 또 레이더 지표 모드 시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칸은 총 3회 비행으로 최대 마하 0.8 속도에 고도 8,000피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요구되는 2,000회 내외 비행을 감안할 때 칸은 최소 7년의 추가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양쪽을 동시에 잡았을까요? 답은 살라미 전술과 내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신흥방산기업 ALMO는 터키와 드론과 대한미사일 현지 생산 합작을 맺으며 정치권과 긴밀해졌습니다. 또 정부는 ALMO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칸 MOU를 통해 터키 기술 이전 서약을 끌어냈고 이를 반대로 한국에게는 KF-21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재정 현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165.2조 루피아, 미화 106억 달러 수준으로 제한됐고 이 가운데 42%가 신규 도입 예산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라팔 42대 81억 달러, 스코르펜 잠수함 2척 16억 달러 몫이 빠져나갑니다. 또 F-15EX 24대 80억 달러, 젠텐 패키지 저가 제한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라 예산 퍼즐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칸 양산분까지 일괄 집행하기엔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또한 칸 프로젝트도 불확실성이 겹겹입니다. 첫 비행이 2024년 2월, 두 번째가 그해 5월, 총 비행 3회 고도 1만 피트에 마하 0.8 기록이 전부입니다. 터키 방산청은 2026년 양산 전환 시험, 2029년 IOC를 공언했지만 CJ2호기가 아직 동체 조립 단계라는 점에서 일정 준수 확률은 낮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인니 MOU에 적시된 48대 100억 달러는 대당 2억 800만 달러 선으로 KF-21 1억 1000만 달러 대비
2배가량 높습니다. 엔진 역시 미제 F110 블록 132에 100% 의존의 국외 수출 허가가 필수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 유지라는 실익을 챙기면서도 터키 이슬람 연대 이미지를 내세워 국내 정치적 점수를 따냈지만 앞으로 싸질러 놓은 똥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면촉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 때문에 개발 현장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카이는 2026년 1분기에 1차 양산형 2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용 조립 라인을 순차 가동하게 생겼습니다. 총 48대 가운데 16대를 완제품으로 32대를 반조립 방식으로 공급해 2031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일정표가 새로 제시됐습니다. 초기 계획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자금 흐름도 안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7월 31일까지 1차 납부분 9천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이후 매분기 1,300억 루피아씩 상환합니다. 지급 지연 시에는 이자율 리보이 %를 가산하기로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칸 양산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사우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후속 MOU를 추진 중이지만 모두 조건부 투자 형태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합니다. 양산 1호기 착수 시점을 2027년으로 못 박았지만 신규 파트너 자금이 미확보되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터키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 방산세일즈 관점에서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 성숙도와 공급망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 우위가 결국 성사율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또 상대국의 정치산업적 내부 수요를 존중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숫자로 명문화해야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운 인도네시아이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KF21의 향후 시장도 낙관적으로 변화될 예정인데요. KF21은 2028년 블록2부터 내부 무장창과 IRST를 적용해 5.5세대급으로 올라서며 수출 단가 1억 1천만 달러 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칸이 동일 시기에 완성되더라도 터키는 엔진 개발과 항전 자립 여부에 따라 1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KF21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엔진 자립 로드맵도 속도를 내게 생겼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판버러 에어쇼에서 22,000파운드급 핵심 시험용 가압계통을 공개했고 올해 4월에는 28,500파운드 시추 시험까지 통과해 내년 2월 실물 점화 테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2029년 KF21 블록3 이후 양산분부터 한국산 모듈 엔진이 단계적으로 투입돼 수출 시 ITAR 족소에도 대폭 느슨해집니다. 수출 지평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UAE 공군참모총장이 사천에서 직접 5호기를 체험 비행하며 5.5세대 파생형 공동연구 의향서를 교환했고 6월 말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KF-21을 시승하며 F-35 보조 플랫폼 명목의 도입,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에선 필리핀과 태국이 FA-50 추가 구매 계약에서 차세대 교체기 옵션으로 KF-21을 명시했고 RTAF는 유지비 자료를 받은 뒤 평가단 파견을 예고했습니다. 향후 로드맵도 확실합니다. 블록2는 2028년부터 내부 무장창, IRST, 스텔스 외피 개량을 넣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0.1제곱미터 아래로 낮출 예정이고 블록3는 2032년 AI 탑재 무인 편대 무인 드론과 링크-K 데이터 라이트를 묶어 무인 유인 복합 편대로 진화합니다. 이미 화성 시험장에서 무인기 2대 동시 제어 시험을 마쳤고 2027년 실사 격추 연동 시험이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KF-21의 정량적인 자료 내용은 이러한데요. 카이가 공개한 1차 양산 계약서 기준 공시자료에 따르면 초기 20대 패키지의 순수 외화 지출은 14%, 국산 부품 조달이 86%입니다. F-35A 도입 시 외화 비중이 65%를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단순 비교로 외화 유출을 2.6배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향후 블록별 업그레이드비까지 포함하면 총 생애주기 절감액이 대당 3,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내부 타당성 보고가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 추이도 가파릅니다. 2022년 7월 비행 개시 이후 2023년 말 600회, 2024년 말 1000회, 2025년 6월 현재 1100회를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260회 페이스로 2026년 IOC 전까지
목표치 1,500회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는 라파리 IOC 전 1,300여 회 F-35A가 1,700여 회였던 전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생산이 봉회돼 오르면 사천과 반둥합산연 24대 생산체계가 가동됩니다. 한국이 8대, 인도네시아가 4대씩 나눠 가져가는 구조로 PTI는 동체 패널 23개 품목에서 출발해 2030년 이후 전방동체 일부까지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고용 인구가 6,000명까지 늘고 부품 국산화율이 인도네시아 기준 38%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눈에 보이는 전투기와 손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 중 실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이번 KF-21 재계약은 한국 방위 사업의 미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공동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분담금 미납 문제, 기술 유출 논란 등 복잡한 악재를 이번 협상에서 모두 정리하며 확실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리고 세부 조건을 정밀하게 명문화하여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터키 칸이 내세운 숫자 위주의 화려한 제안은 결국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기술 성숙도와 투명성에서 우위를 점한 KF-21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선택지가 되었고, 이는 다른 제3국 시장에서도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이 철저한 협상 관리와 정밀한 산업 전략으로 상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방산 외교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